사실은 넷플릭스한테 한 방 먹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넷플릭스가 돈 잘 벌어주고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넷플릭스가 과감하게 컨텐츠 직접 제작으로 돌아서고 결국에는 스트리밍 채널이 올라오는데 다른 케이블 채널이나 이런 채널들이 지지부진해지고 극장의 운명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는 어제 충실한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적이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디즈니 혼자 하고 있을까요, 과연? 포시즌스 호텔이나 메리어트 호텔이 에어비앤비를 부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택시 업계에서 카카오가 친구라고 생각했지 언제 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디지털 혁신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누구하고 경쟁하는지조차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디즈니는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런 디즈니가 어떻게 행동할까?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네. 제프 베조스 본인 표현으로 7년 동안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독점 사업이었다. 너무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블룸버그에 있는 그 인터뷰어가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한테 물어봐요. 왜 뒤처졌어요, 당신들? 근데 스티브 발머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전통의 대기업이 그런 혁신적인 트릭을 또 준비해서 대응하기는 항상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마존한테 뒤졌던 이유다. 지금도 뒤져 있는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솔직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미 덩치를 키워서 잘 살고 있던 전통 대기업들이 모두 다 겪고 있을, 회장님들이 모두 다 이제 머릿속에 한켠 이렇게 꿍 하고 계실 그런 전 주제라고 생각해서 디즈니를 보게 했는데요. 제가 디즈니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기술하고 굉장히 친숙했던 기업이라는 점을 알게 됐어요. 90년, 100년 역사 동안 기술을 빼놓고는 이 기업을 얘기할 수 없었구나. 왜냐하면 작가들의 상상에 의해서 글로 써졌던 콘텐츠를 다 시각화하는 사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냥 디즈니를 밖에서 보면 데이터 혁신이 있을까?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 약간 되게 예술쟁이들, 네. 인문학쟁이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잘 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디즈니가 그동안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기술의 성격하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쓰는 기술의 차이가 있어요. 넷플릭스의 기술은 대부분 다 반응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들의 생동감 있는 반응이라든가 선택의 요소들을 기계가 학습했을 때 어떤 최적의 결과를 냈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반응적이죠. 그리고 또 그 복잡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디즈니는 예전부터 마이 매직 밴드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IoT를 채워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테마파크 내에서의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거, 혹은 그 전부터는 여러 가지 이미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상상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 다 이렇게 화면에 잘 시각화할까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기술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단일의 어떤 걸 구현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이었다면 넷플릭스 기술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복잡도가 높은 기술들이에요. 양 기술들이 전부 다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어떤 틀과 그 위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라는 틀로 다 맞닿아 있어요. 누가 더 승리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은 겨울 다 고객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네, 그 작년에 그랬잖아요. 밥 아이거가 런칭한 지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모았다고. 지금은 5천만까지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5천만 모은 거는 월가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계획대로 훨씬 빠른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아이거는 선언했죠. 앞으로 5년 동안 돈 벌 생각 없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으로. 나는 쏟아부을 거다.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출혈 경쟁을 감안해서라도 나는 적절한 위치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플랫폼 사업을 할 때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기성사업자들이 다 겪는 어려움을 반증하기도 해요. 뭔가의 증분을 만들어내고 효율화를 해서 수익을 진짜 창출하기까지 상당한 임계치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모험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견디면 살아남는 거고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죠. 넷플릭스도 막 지금 20조씩 쓰고 있다고 네. 하지만 네. 원래 디즈니는 컨텐츠 제작에 그보다 많은 돈을 써왔던 맞아요. 네. 그런데 두 회사가 컨텐츠 제작의 각도가 약간 다르긴 해요. 각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뒤에 있는 제작 하우스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평균 연령이라는 거를 재본 적이 있어요. 가장 젊은 곳은 사실 넷플릭스예요. 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가장 나이 든 곳은 디즈니예요. 디즈니는 굉장히
메가 콘텐츠들, 굉장히 큰 대작의 시리즈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빨아먹는 거죠. 긁어먹는 건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잘못하면 현실이나 과거 유산에 안주하는 콘텐츠 제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상무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주식을 하나만 사야 된다라는. 하나만 사야 된다. 전 넷플릭스를 살 것 같아요. 여기에 스트리밍 사업을 왜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가에 대한 저 나름의 분석을 담았어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뚝 무너지듯 과거의 레거시를 대체하는 힘이 작동한 시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더라. 마치 오프라인 커머스가 무너지고 온라인으로 자꾸 편입이 되면서 계속 꾸준한 성장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다. 두 번째는 지배적 사업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장보다도 강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지배적 사업자는 꾸준히 가격이란 걸 컨트롤하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해왔어요. 물론 제작에 돈을 많이 썼고 있지만. 그래서 지배적 사업자가 갖는 힘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저는 넷플릭스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근데 과연 넷플릭스가 가격을 또 올리면 제가 계속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살만하지 않을까? 예. 근데 애들한테는 디즈니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즈니 영화를 보는 아이들한테 디즈니 주식을 하나씩 사준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아이들도 디즈니를 보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겨울왕국 보면서 막 네. 엘사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지금 단편적으로 스트리밍 시장만 놓고 보면 그 시장 점유율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지금 아이들이 디즈니를 여전히 보고 잘한다는 데 있어서는 네. 앞으로도 계속 미래가 있지 않을까. 네. 리드 헤이스팅스한테도 아까 저한테 했던 질문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리밍이 많이 생기는데 경쟁이 의식되지 않냐,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니까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당당히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디즈니 한 업체가 딱 신경 쓰인다 그랬어요. 그들과의 경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다. 확실히 그들과 경쟁하면 세대를 넘나들어서 사랑받을 만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 힘, 그건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가족이란 게 많이 예전보다 의미가 퇴색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어서 예전만큼 디즈니가 갖는 가치가 잘 사람들한테 전달될까에 대해서는 디즈니 스스로도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는 부분이고 그런 우려나 어떤 도전 사항도 제가 집어넣긴 했지만 여기가 디즈니 테마파크야. 네. 데이트라도 한번 해보자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디즈니한테 있는 것 같고 전 더 무서운 게 세대를 넘은 공감을 끌어내려면 이런 컨텐츠여야 해 라는 직관이나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쉽게 복제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작의 주기는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디즈니를 더 응원하게 됐던 게 사실 넷플릭스는 이미 일어난 사후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이 유저가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린 이걸 만들 거야.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예측으로 따라가는 네, 거지만 네. 디즈니는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미래를 좀 더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약간 문과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문과적 감성으로는 넷플릭스는 유통이었죠. 상인 정신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기보다는 거래에서 생기는 그런 시차나 여러 가지 격차 이런 차이를 메우면서 거래를 막 활성화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월트 디즈니는 창작자였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작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만들고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만들어주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태생이 달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두 사람이 유통이자 창작자로서 딱 반반 정도의 모습으로 딱 다시 만났다라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죠. 현상.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나한테 물건을 받아서 사업 파트너로 있던 친구들이 나에게 거꾸로 도전하는 세계가 온 거예요. 넷플릭스가 디즈니한테 가하는 충격이 바로 그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이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넷플릭스 사례에서도 보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런 형태의 개발체계가 필요해. 어떻게 보면 내 사업 니즈에 맞게 거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내가 정해버려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그런 다음에 이런 방식이 다른 유사한 업종으로 수평적으로 퍼져버려요. 예. 이거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손도 못 대고 제어도 못하는 영역들이 막 침범대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들이 거의 모호해지는, 돈 되면 누구나 다 무슨 일이든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